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당권 주자들이 이 대표를 겨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 그와 다양한 정치권 이슈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 첫 번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사법 리스크 재점화입니다. 저희가 앞서 잠시 이야기를 꺼냈죠.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들 적용되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저희? 일단 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를 보좌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에 대북 송금으로 인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세 가지 혐의가 나왔습니다. 그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해서요. 지금 쌍방울에서 북한에 전달한 게 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하는 것들이 유엔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외국환 관리법, 두 번째는 북한하고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다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야 어떤 남북교류협력법 이런 것도 위반됐고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 어떤 방북 비용 또는 경기도가 북한이 지급해야 될 어떤 뭐 스마트폰 사업 이런 것들을 결국은 쌍방울을 통해서 대납하도록 했다는 그런 제3자 뇌물죄 이 세 가지 혐의로 인해서 일단 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서요.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가 아니냐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과 그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북한에게 이제 쌍방울 그룹을 하여금 대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제3자 뇌물죄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법 위반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그게 아니고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하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그 당시 도지사와 부지사와의 관계였는데 전혀 보고받지 않았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통화한 적도 없고 검찰은 통화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른다. 이건 이재명 도지사는 모르고 당시 평화부지사인 그 이화영 부지사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데 창작의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부분들은 접점이 있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검찰은 공모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모했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은 전혀 몰랐다. 나도 모르게 이재명 대표 본인도 모르게 알아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창작의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만 4개가 됩니다. 사실 이제 주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이제 몇 번에 잡히게 될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게 된 상황인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지금 사법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주 한 번, 그다음에 격주로 또 한 번, 그게 또 한 달에 한 번.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한 달에 거의 한 7번 내지 8번 정도를 지금 재판 때문에 출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아마 대북 송금건까지 기소가 되면 아마 공판 준비를 거쳐서 아마 한 달에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주말을 빼고 나면 거의 한 20일 중에 한 10일 정도를 거의 아마 재판을 받으러 이 법원에 나가야 될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야당의 대표, 역대 우리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사실 21대 국회 때도 보면 헌정사 처음으로 한 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이 2번이나
이렇게 본회의에 제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사실상 민주당의 대표란 직위를 내려놓고 정말 정당하게 아마 검찰에 가서 순수한 자연인으로 아마 재판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범야권의 어떤 뭐 이 제1당의 야당의 대표로서 아무래도 하다 보니 아무튼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방탄 국회, 또 예. 방탄 정당 이런 식으로 아마 민주당이 지금 우리 국민의 여론과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굉장히 조금 눈살을 찌푸리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최창렬 교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예, 아무튼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사건은 당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대선 아직 뭐, 경선 과정에서. 예, 1심 뭐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예. 얘기고. 근데 1심도 아직은 뭐 판결이 안 내려졌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구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쌍방울 사건, 이 지금 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구조 간단해요. 양측의 주장이 워낙 달라서 그렇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요즘 한동훈 뭐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이 기소가 되면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재판이 3개 진행 중이고 이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4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4개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앞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 대통령이 만약 되면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냐 이 얘기로 지금 논란이 좀 있어요. 예. 헌법 84조의 그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소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사법 리스크가 거기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좀 불행한 점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하는 것이고 형사 사건은 특히 최종 심의 나오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죄예요. 아직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여야가 지금 보수와 진보 진영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고 앞으로 3년 내내 갈 겁니다 이게 대선까지 대선 3년 남았잖아요. 예. 예. 이거 한국 정치 불행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내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사건 가지고 여야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야당 대표가 한두 개도 아니 여러 개의 혐의,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네.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 정치 유례가 없어요. 아무튼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예.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최 교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SNS에는 연일 저격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까 무죄를 못 받는 거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는 글을 올리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예. 또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이 체포 동의안 안에도 들어있지만 굉장히 중요 피의자다. 중요 범죄 피의자라는 부분이 적시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전 위원장 생각엔 이런 중요 피의자가 어떤 대선에 나오거나 아니면 차기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 되겠다. 아니 이런 부분이 강한 것 같고요. 지난 총선 때 보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면 2조 심판론을 내세웠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때 이재명 조국 심판론인데 사실은 총선에서 그 부분이 나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다 보니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그 총선 슬로건 이제부터 시작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그 슬로건 대선 슬로건까지 아마 한동훈 위원장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아마 그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이재명 심판에 대한 그 여론을 본인이 주도해 나가겠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는 반드시 어떻게든지 뭐 나름대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차기 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의 원톱 체제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잖아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대권 도전 뭐 당대표 그 사퇴 시한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 좀 개정하는 부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이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속도가 그 불이 더 붙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8월에 다시 연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임기가 2년이니까 예. 2026년도 8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면
대선은 2027년도 3월이니까 그렇죠. 2026년도 3월에 이제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지방선거 2026년도 6월이고. 근데 사실 뭐 2026년도 3월에 사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이제 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지방선거에 공천권 행사하고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좀 수월하게 대선 후보를 거머쥐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주당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까 언뜻 보도를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반대했다. 힘들었다. 이거 달래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은 제 3자적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당원들도 이제 국회의장 후보라든지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이 참여한다든지 또 부정부패 연루된 자도 당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런 것들, 이런 그렇죠. 예외 규정들 이런 것들은 왜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를 근데 이재명 대표를 이제 거기에 대입시켜 본다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긴 해요. 이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는 것이냐? 예. 라고만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와 충분히 연관이 있는 거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개정이다라고 교수께서도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보면은 예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재명의 어떤 사당화가 돼가고 있다. 어떤 민주당스럽지 않고 사당화가 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사당화를 넘어서 약간 우상화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우상화하고 있다? 우상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대표에 대해서는 차기 전당대회 때 추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추대가 되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래 DJU,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적이 없는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악인 거는 당권하고 대권을 분리를 합니다, 원래. 당대표하고 차기 대통령에 나갈 사람하고는 분리를 해야 이게 나름대로 그 정당이 민주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당권하고 대권을 합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당화를 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나 보던 상김 시대에나 보던 그런 우상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천권 행사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이 공천의 어떤 친명계로 바꿔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왔다가 예. 다시 대선에 도전한 유해찬 케이스를 저는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러 차례 대권에 도전했던 김대중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장기적 포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보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천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2027년도의 대선뿐만 아니고 그때 만약 설록 좋은 결과 나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 2032년까지 대선도 염두에 댄 장기적인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순한 단계를 넘어서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어떻게 보면 외부 일부 평가들은 뭐 이 독재의 길을 걷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아마 사상 최대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당적인 당내 위기를 상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 여론조사에서 당심과 민심의 비율을 8대 2냐, 7대 3이냐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다만 일단 지도체제 변경이라는 변수는 없이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톱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 얘기가 지금 뭐 계속 아직도 예. 결정이 안 내려졌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입장을 얘기할 때가 됐어요. 7월 25일로 이제 결정이 거의 됐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예. 7월 25일이면 이제 한 달하고 더 남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얘기됐던 게 뭐 하이브리드 체제다. 하이브리드 체제라는 게 단일 체제도 아니고 집단 체제도 아닌 그 중간 형태다. 이런 얘기를 황우려 위원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그래서 단일 지도체로 간다고 보는데 당심과 이제 민심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잖아요. 지난해 3월 8일 전당대회 때 3대 7에 당심이 7, 민심이 3의 비율을 바꿨던 거였다고. 당심 100%로 말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들어섰던 거예요. 그렇죠. 네. 작년 3월 8일 얘기입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어쨌든 당심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있어 왔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아무튼 이번 비대위가 말이죠.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민심을 반영하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당심이 더 많은 게 좋겠죠. 지금 당심 100%갈 수는 없어요. 도저히 이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한 상태에서 이대로 전당의 의루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닌 단일 지도 체제도 아닌 하이브리드 하면 이제 다른 주자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만약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가능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그다음 다른 주자들의 도전이 좀 아무래도 이제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예, 한 전 위원장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이제는 입장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만약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굉장히 조금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전당대 룰이 어떻게 세팅이 되든 아니면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사실은 고민의 지점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단지 본인이 지금 전당대 당대표에 출마하는데 출마 명분이 아직도 부족해요.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했는데 그 선거를 이끌었던 책임 있는 그 선거 대책위원장으로서 과연 당대표에 출마해도 되느냐. 두 번째는 본인이 2027년도 차기 대선에 나오려면 내년 9월 달 되면 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5번째 비대위를 또 맞이해야 돼요. 그 비대위로 만드는 체제에 있어서는 결국 한동훈 어떤 전 위원장의 어떤 당대표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출마 명분하고 그리고 내년에 아마 당대표직을 사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 예. 단지 지금 자꾸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출마할 것처럼 자꾸 저렇게 애드벌룬만 띄우다 보면 그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 안 돼서 만약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럼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꾸 정치적 위기를 좀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차기 전당대 출마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고 난 이후에 분명한 정책의 행보를 하는 것이 맞지 자꾸 저렇게 애드벌룬을 툭툭 던지는 이런 상황은 본인에게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마 뭐 23일, 24일 정도 얘기가 되는데요. 앞서 뭐 나오는 이야기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법사위 첫 회의 열렸는데 20분 만에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이 됐고 전반적인 이 상황들을 좀 보다 보니까 뭐랄까요? 21대 국회가 한 번 더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평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좀 어떻게 평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을 예. 하면서 범야권에서 192석이고요. 국민의힘이 108석이거든요. 근데 108석이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22대 국회가 21대처럼 그냥 거부권 전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민생국회 모습을 만들 거냐 이 예.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달려있고 민주당이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국회보다 먼저 있는 어떻게 보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부분 이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금 현재 국회 원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특검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21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14번의 거부권 행사하면서 대통령께서 밝힌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종 특검 법안, 그중에서도 수사특검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의 공신력이 있는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미진할 부분 때 그 특검을 하겠다고 이렇게 딱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뭐 특검도 강공 드라이브로 걸고 그다음 원구성도 저렇게 계속적으로 강공으로 하다 보면 예. 결국은 21대 국회보다 더 나쁜 최악의 22대 국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어쨌든 뭐 제1당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뭐 171석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서 나름대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어떤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앞으로도 보이콧을 이어간다. 그리고 거부권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반쪽짜리 22대 국회가 장기화하면 결국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여당 입장에서도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여당의 비판, 야당 비판 이 문제가 말이죠. 지금 정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야당의 숫자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예. 민주당이 111석, 범야권이 192석.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108석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야가 만나서 접점도 모색하고 타협도 모색해서 뭔가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게 폴리틱스예요. 정치.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무조건 야당이 의석 많으니까 통과시키고 대통령 행정부는 제2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 100석이 무너지면 그 제2요구 해봐야 재결되면 표결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어서 이제 거부권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통령은 기다렸다든지 거부권 행사하고 이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쪽이 여당이 비판하냐 야당이 비판하냐가 그건 나중 얘기고 정치가 없는 거죠. 그건 초등학생은 다 아는 겁니다. 그거는. 우선 많으니까 표결해서 그냥 통과시키고 힘이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뭐 정치하는 거예요? 그럼 뭐 역대 최악이다 이런 평가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아예 정치 자체가 없는 거다. 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여야가 정치를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뭐 여당이 더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고 얘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 여야 똑같아요. 이건 정말로. 이거 양비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당의 패널, 뭐 야당 패널 그래가지고 야당 편도 여당 편도인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여당, 야당이 정치를 포기한 거다. 제가 그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창일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